도연이는 그날 이후로 자주 다리 꿈을 꾸었습니다. 큰 트럭이 지나가면 우르르 떨리던 낡은 다리. 그 위에서 외할머니 손을 꼭 잡고 무서워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던 기억. 나의 살던 고향은. 할머니 목소리는 늘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가 어린 도연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 흔들려도 건너야 한다. 무서워도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 도연이는 그걸 다리 위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고집 하나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나는 불쌍한 아이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도연이는 늘 조용했습니다. 웃을 때도 작게 웃었고 말을 할 때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도 도연이는 교실 창가에 앉아 책을 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누가 보면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도연이는 너무 일찍 조심하는 법을 배운 아이였습니다. 남의 집에 가면 눈치를 봐야 했고 친가와 외가 사이에서 어른들의 표정을 읽어야 했고 없는 살림 속에서 할머니가 어떤 말은 참고 삼킨다는 것도 알아야 했습니다. 아이인데 아이답게 굴 수 없는 아이. 그게 어린 도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준비물을 가져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색종이, 풀, 가위, 그리고 두꺼운 도화지. 다른 아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그날 알림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서 말해야 할까?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할까? 색종이 몇 장, 풀 하나가. 어떤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도연이네 집에서는 괜히 마음이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순덕 할머니는 밥상 위에 김치와 된장국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냐? 괜찮았어. 선생님이 뭐라 안 하시고? 응. 도연이는 알림장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은 없어도 식구 얼굴을 읽는 눈은 깊습니다. 도연아? 응? 뭐 필요한 거 있냐?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 가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할까봐, 아이 마음을 다칠까봐 그저 밥을 한 숟갈 더 떠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공부하려면 밥심 있어야 한다. 그날 밤 도연이가 잠든 뒤에 할머니는 가방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새벽 장에 나갈 때 쓰던 작은 천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세고 또 세었습니다. 풀 하나, 가위 하나, 색종이 한 묶음. 그것들을 사면 이번 주장에서 두부 하나를 덜 사야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샀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기 전 도연이 책가방 옆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는 괜히 부엌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미가 귀신이다. 도연이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은 큰 선물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준비물을 알아차려주는 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도연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상장을 받았고 상장을 받으면 할머니가 오래 바라봤습니다. 우리 도연이 이름이 여기 있네. 할머니는 글자를 천천히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강도현. 작은 종이 위에 적힌 그 세 글자를 할머니는 마치 금덩이처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별거 아니야. 도연이가 쑥스러워 말하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름이 종이에 올라간다는 건 좋은 거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반듯하게 세우고 살아야 한다. 자기 이름을 반듯하게 세우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도연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도연이는 상장을 받기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이름을 읽을 때 그 눈빛을 다시 보고 싶어서 공부했습니다. 외할아버지 강만식은 겉으로는 무심해 보였습니다. 도연이가 상장을 받아와도 그래, 잘했다 하고 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이면 꼭 자전거를 타고 읍내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붕어빵 3개를 사왔습니다. 하나는 도연이 것, 하나는 할머니 것, 하나는 자기 것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도연이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먹어? 나는 아까 먹었다. 늘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어린아이였지만 그 거짓말만큼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붕어빵을 반으로 쪼개 할아버지 입에 억지로 넣었습니다. 먹어. 강만식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입안에 붕어빵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다 컸네. 그날 할아버지는 오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도연이가 평생 잊지 못한 웃음 중 하나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도연이는 처음으로 읍내 큰 학교에서 열린 글짓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가족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원고지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를 써야 하나? 아빠를 써야 하나? 아니면 외할머니를 써도 되나? 선생님은 가족 이야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에게 가족은 남들이 말하는 모양과 조금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여주던 할머니, 자전거로 자기를 데리러 오던 할아버지, 다리 위에서 손을 잡아주던 사람, 그게 도연이의 가족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원고지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너무 솔직한가? 창피한가? 하지만 곧 다시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나는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데리러 오겠다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내가 울면 밤새 안고 걸어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쓰고 또 썼습니다. 준비물을 말하지 못했는데도 알아차려준 손,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노래를 불러준 목소리, 밥상 앞에서 자기 이름을 읽어주던 눈빛, 어린 도연이는 처음으로 자기 삶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글로 적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는 그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상이었습니다. 군 대회도 아니고 도 대회도 아니었습니다. 읍내 학교 몇 군데가 모인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오순덕 할머니에게는 대통령 표창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장을 들고 이웃집마다 다녔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글을 잘 썼대요. 그 말이 어찌나 자랑스러웠는지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강만식 할아버지는 말없이 상장을 보다가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날은 붕어빵이 아니라 통닭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낡은 종이봉투에 담긴 통닭 냄새가 마당 안으로 들어오자 도연이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오늘은 먹어도 된다. 왜? 할아버지는 상장을 툭 가리켰습니다. 우리 집 경사니까. 그날 세 사람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통닭 한 마리를 나눠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닭다리를 도연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날개도 맛있다며 자기 몫을 줄였습니다. 도연이는 일부러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해서 그날 밤 도연이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이 집에 웃는 날이 더 많아질까? 내가 더 열심히 살면
할머니가 이웃집 앞에서 더 자랑스럽게 웃을까? 그 질문은 도연이의 어린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연이는 공부를 이기는 방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을 조금씩 밀어내기 위해서, 할머니 눈물을 조금씩 닦기 위해서, 외할아버지의 낡은 자전거를 언젠가 새 것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도연이는 더 먼 학교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두울 때 일어나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손끝은 빨갛게 얼었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강만식 할아버지는 그런 도연이를 위해 낡은 자전거를 고쳐주었습니다. 체인이 자꾸 빠지고 브레이크도 시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도연이에게는 귀한 자전거였습니다. 조심해서 타라. 응. 내리막길에서 까불지 말고. 응. 비 오면 무조건 천천히 가고. 알았어. 할아버지는 같은 말을 매일 했습니다. 도연이는 귀찮은 척했지만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침마다 걱정해준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랐습니다. 읍내 아이들은 옷도 더 좋았고 학원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영어 과외를 받았고 어떤 아이들은 수학 선행을 했습니다. 도연이는 처음 듣는 말이 많았습니다. 선행, 과외, 문제집 시리즈, 모의고사. 도연이는 처음으로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공부도 노력만으로 시작선이 같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새 문제집을 여러 권 갖고 있었고 누군가는 누가 쓰던 문제집의 빈칸만 골라 풀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학원에서 미리 배웠고 누군가는 수업 시간에 처음 들어야 했습니다. 도연이는 뒤처지는 기분을 처음 느꼈습니다. 첫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을 때 도연이는 반에서 중간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늘 칭찬을 받던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성적표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논두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가 물을 것입니다. 시험 잘 봤냐고. 할아버지는 별말 없이 성적표를 볼 것입니다. 도연이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쯤 도연이는 겨우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순덕 할머니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그냥 시험 나왔냐? 도연이는 말없이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를 잘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얼굴을 먼저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속상하냐?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공부 못하나 봐. 오순덕 할머니는 성적표를 접어 밥상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초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그럼 다시 잘하면 되지. 도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된다. 넘어진 자리에서 나는 못 걷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에게는 다시 걸으라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는 성적표를 책상도 없는 밥상 위에 펼쳐놓고 자기가 틀린 문제를 하나씩 다시 풀었습니다. 틀린 이유를 적었습니다. 몰랐던 단어를 적었습니다. 수학 공식은 벽지 한쪽에 작게 써붙였습니다. 외할머니는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전기세가 걱정됐지만 아이의 눈빛을 보니 차마 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는 학교 도서관에 처음 오래 머물렀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해봐야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낡은 책장, 오래된 책 냄새, 손때 묻은 백과사전, 누가 기증한 문제집 몇 권. 하지만
도연이에게는 보물창고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가지만 않으면 내일도 다시 볼 수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점심시간마다 그곳에 갔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문장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고 다시 읽고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도연이는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것 같지만 가끔 책이라는 작은 틈을 남겨둔다는 것을, 그 틈을 발견한 사람은 손톱이 깨져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도연이의 성적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과목, 그 다음엔 두 과목. 그러다 어느 시험에서는 반에서 3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도연아, 너 요즘 공부 어떻게 하니? 도연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틀린 거 다시 봅니다. 학원은? 안 다녀요. 선생님은 잠시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문제집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쓰던 건데 앞부분은 좀 풀려 있다. 그래도 뒤에는 빈대가 많아. 가져가서 풀어봐. 도연이는 두 손으로 문제집을 받았습니다. 새 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에게는 새 길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는 문제집을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아 갈까봐 걱정되는 사람처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이거 주셨어. 오순덕 할머니는 문제집을 만져보았습니다. 좋은 책이냐? 응. 이거 다 풀면 나 더 잘할 수 있어.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풀어라. 할미가 옆에서 졸지 않고 지켜볼게. 그 말대로 할머니는 그날 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글을 읽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느질감을 들고 앉아 도연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해 겨울, 도연이는 처음으로 장학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교복값과 학용품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작은 장학금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도연이에게 신청해보라고 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도연이는 집에 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오순덕 할머니는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준다고? 공부 잘하면 조금 지원해준대. 그런 것도 있냐? 응. 할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으면 고맙게 받아라. 대신 나중에 너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해라. 그 말은 도연이 마음 깊이 들어갔습니다. 받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어라. 도연이는 그날 밤 공책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 문장은 아이가 쓴 다짐이었지만 훗날 그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결과가 나오던 날, 도연이는 정말로 선정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교복값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었고 새 운동화도 살 수 있었습니다. 오순덕 할머니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이걸 우리 도연이가 공부해서 받은 거냐? 응. 할머니는 결국 마루에 앉아 울었습니다. 도연이는 당황했습니다. 왜 울어, 할머니? 좋아서 운다. 좋은데 왜 울어?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늙은 사람은 좋을 때도 운다. 강만식 할아버지는 그날도 아무 말 없이 자전거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붕어빵도 통닭도 아니었습니다. 새 운동화 한 켤레를 사왔습니다. 흰색 운동화였습니다.
도연이에게는 너무 환한 신발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비싸지? 싸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신발을 품에 안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는 새 운동화를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혹시 꿈이 아닐까봐 자다가도 손을 뻗어 만져봤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는 길, 도연이는 일부러 흙길 가장자리를 피해 걸었습니다. 신발이 더러워질까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을 바꿨습니다. 신발은 모셔두라고 산 게 아니었습니다. 더 멀리 가라고 사준 것이었습니다. 도연이는 그날부터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고등학교는 더 큰 도시로 가야 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지방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도연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었지만 교통비, 책가, 기숙사 문제, 생활비가 걱정이었습니다. 오순덕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만식 할아버지도 마당에 앉아 담배만 태웠습니다. 도연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한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꿈이 식구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는 말했습니다. 나 그냥 가까운 데 다녀도 돼. 오순덕 할머니는 밥을 푸다 말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왜? 돈 많이 들잖아. 그 말에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도현. 할머니가 아이 이름 석자를 부른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내기를 줄이지 마라. 근데 가난한 건 할미 사정이다. 내 꿈까지 가난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도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순덕 할머니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강만식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가라. 할아버지, 갈 수 있으면 가야 한다. 다리는 건너라고 있는 거다. 그 말에 도연이는 오래전 흔들리던 다리를 떠올렸습니다. 무섭다고 멈추면 영영 건너지 못한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도연이는 새 교복을 입었습니다. 새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 교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또 오래 입으라고 한 치수 크게 맞췄습니다. 소매가 손등을 조금 덮었고 바지는 발목에 살짝 걸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그 교복이 좋았습니다. 오순덕 할머니는 옷깃을 몇 번이고 만져주었습니다. 우리 도연이 멋지다. 강만식 할아버지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가서 기죽지 마라. 도연이는 웃었습니다. 응. 하지만 막상 도시 학교에 들어서자 도연이는 조금 기가 죽었습니다. 건물은 컸고 학생들은 많았고 아이들 말투도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벌써 대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차를 타고 등교했습니다. 도연이는 자기 운동화 앞코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괜히 자기가 촌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 기숙사방에 들어가 짐을 풀던 도연이는 할머니가 싸준 작은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김치, 마른 반찬,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도연아, 밥 굶지 마라. 아프면 참지 말고 말해라. 기죽지 마라. 너는 우리 애기다. 오순덕 할머니. 도연이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먼 도시 학교 기숙사에서도 할머니 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보다 먼저 배운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려웠고 수업 속도는 빨랐습니다. 도연이는 밤마다 기숙사 자습실에 남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졸 때도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때도 도연이는 연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몽당 연필은 이제 샤프가 되었지만 그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보고
모르는 단어를 적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도서관에서 참고서를 찾아봤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면 도연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불빛은 시골 별빛과 달랐습니다. 시골 밤은 검고 깊었지만 도시 밤은 환하면서도 외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연이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를 부르면 흔들리는 다리 위에 할머니 손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워도 건너야 한다. 도연이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도연이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학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무실 앞 게시판에 학생들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강도현. 자기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한참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상장을 들고 자기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반듯하게 세우고 살아야 한다. 그날 저녁 도연이는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동전을 넣고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순덕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나야. 우리 도연이냐? 밥은 먹었냐? 언제나 첫 질문은 밥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웃었습니다. 먹었어. 아픈 데 없고? 없어. 공부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도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나 이름 붙었어. 뭐가 붙어? 학교 게시판에. 성적 잘 나와서.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도연이 이름이? 응. 거기 많은 애들 중에? 응.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뒤쪽에서 강만식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인데? 할머니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우리 도연이 이름이 붙었대요. 그날 밤 강만식 할아버지는 마을 슈퍼 앞에서 괜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공부를 좀 한다더만. 말은 그 정도였지만 어깨는 평소보다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오래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이 두 노인의 하루를 이렇게 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도연이의 하루는 더 짧아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수업을 듣고 자습을 하고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습니다. 가끔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꿈속에서 할머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밥 먹어라. 아프면 말해라. 기죽지 마라. 너는 우리 애기다. 그 말은 주문처럼 도연이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수능을 앞둔 마지막 가을, 오순덕 할머니와 강만식 할아버지가 도시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오래된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교문 앞에서 두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순덕 할머니는 아이 얼굴을 만졌습니다. 살이 빠졌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할머니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삶은 달걀, 김밥, 그리고 도연이가 좋아하던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못 사왔다. 이게 제일 좋아. 도연이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숙사 앞 작은 벤치에서 세 사람은 도시 소음 속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지나가도 도연이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금 눈치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살렸다. 이 사람들이 내 뿌리다. 도연이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날 헤어질 때 강만식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험날 이거 갖고 가라. 이걸? 내 할머니가 예전에 쓰던 거다. 땀 닦고 눈물 나면 눈물 닦고. 오순덕 할머니가 괜히 타박했습니다. 애한테 별걸 다 준다. 하지만 도연이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마워. 수능 당일 도연이는 그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제지는 어려웠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주변에서는 연필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렸습니다. 도연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손수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낡고 부드러운 천, 할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처럼 도연이는 다시 한 문제씩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끝까지. 시험이 끝났을 때 도연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까지 버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도연이는 조금 울고 싶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던 날, 도연이는 학교 컴퓨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이 열리고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강도현, 생년월일, 조회. 잠깐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합격. 도연이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됐다. 그제야 도연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됐다. 너 해냈다. 도연이는 바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오순덕 할머니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이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나 붙었어. 전화기 넘어가 멈췄습니다. 뭐가? 대학교? 나 합격했어. 오순덕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삼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그 울음은 길었습니다. 가난했던 세월, 빼앗길까 두려웠던 날들, 밤새 아이를 안고 걷던 시간, 준비물 하나에도 마음 졸이던 새벽,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강만식 할아버지도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 잘했다. 말은 또 짧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할아버지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큰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이 김치전과 막걸리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귤 한 봉지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오래된 상을 닦아 마당에 폈습니다. 오순덕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대학에 붙었대요. 같은 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아무도 지겨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 말이 한 노인의 평생 소원이었다는 것을. 도연이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이웃 어른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꾸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술잔을 들고 있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도연이는 마당 한쪽에 세워진 낡은 자전거 앞에 섰습니다. 체인이 녹슬고 안장은 낡고 손잡이 고무는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전거는
도연이 인생의 첫 번째 대통령 전용차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자전거 손잡이를 조용히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강만식 할아버지가 뒤에서 걸어왔습니다. 왜? 나 서울 가면. 응,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공이 뭔지는 모르겠고 사람은 잊지 마라. 뭘? 너 데리러 간 사람들, 너 기다린 사람들, 너 손 잡아준 사람들.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높이 가도 손 놓으면 떨어진다. 그 말은 도연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높이 가도 손 놓으면 떨어진다. 며칠 뒤 서울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오순덕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도연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 뜨거운 국. 밥상은 평소보다 조금 더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짐은 크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할머니가 싸준 반찬, 그리고 낡은 손수건. 강만식 할아버지는 도연이를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걸어가자.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길, 논길, 그리고 오래된 다리. 그 다리 앞에서 도연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순덕 할머니도 멈췄습니다. 큰 트럭 한 대가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또 흔들릴 것입니다. 도연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작고 여린 손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도연이 손이 더 컸습니다. 트럭이 지나가며 다리가 우르르 흔들렸습니다. 오순덕 할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무섭냐?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할머니도 따라 불렀습니다. 꽃피는 산골. 강만식 할아버지는 뒤에서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 건넌 뒤 도연이는 뒤돌아봤습니다. 자기가 건너온 다리, 자기가 떠나는 마을, 자기를 키운 두 사람, 그 모든 것이 한 장면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오순덕 할머니는 도연이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밥 굶지 마라. 응. 아프면 참지 마라. 응. 기죽지 마라. 응. 너는.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 애기지. 그 말에 할머니는 결국 도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너는 우리 애기다. 버스에 오른 도연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순덕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고 강만식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어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길모퉁이를 돌아 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도연이는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도연이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가야 하는 길이 많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 큰 건물, 더 빠른 말투, 더 높은 벽. 하지만 도연이는 알았습니다. 자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 할아버지의 자전거, 흔들리는 다리 위의 노래, 그리고 가난한 시골집의 낡은 밥상. 그 모든 것이 자기 안에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산부의 끝에서 강도연은 마침내 시골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도시로 가는 길은 그저 학교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아이는 세상 앞에 서서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자신을 처음 세워준 사람은 큰 도시도 좋은 학교도
화려한 스승도 아니었다는 것을, 낡은 장판 위에서 이름을 읽어주던 할머니, 자전거를 타고 자신을 데리러 왔던 할아버지, 그리고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손을 놓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 도연이는 서울에서 더 큰 벽을 만납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는 시선, 돈 없는 학생이라는 현실, 그리고 성공을 향한 무서운 외로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목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도연아, 할애비 왔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언젠가 도연이를 한 기업의 대표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는 사람으로 이끌게 됩니다.